이순신 장군은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23전 23성이라고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44전 42성 뭐 이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한 번도 이순신 장군은 싸워서 진 적이 없다, 패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불패 신화라 그러죠. 그 불패 신화를 이루어낸 근저에 뭐가 있었느냐? 저는 천문과 지리 전략가라는 관점에서 이순신 장군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천문과 지리 전략가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남해안의 지도를 이렇게 보고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점이 4개가 있죠. 이렇게 이게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할 당시에 남해안에 있었던 4군데의 수군 진영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경상 좌수영, 부산시 남구 수영동, 황미동 그 일대거든요. 여기에 이제 박홍 경상 자수사가 여기 있었고, 그다음 여기가 거제시 동부면 가벨이 요즘 지명으로 하면 가벨량 내지는 오화포라고 했는데 여기가 원균이 있었어요. 원균 장군이 경상 우수사로 있었고, 그다음 여기는 뭐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 전라 자수사, 여기는 이혁기 장군이 있었던 해남군 hun내면 선두리 그쪽 우수영, 지금도 우수영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죠. 여기는 거기가 이제 전라 우수영이 되겠는데 이 크게 이제 해군 기지가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앞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걸 왜 좌수영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걸 왜 우수영이라고 그러느냐? 그건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서울에서 임금이 남쪽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이면 좌수영이고 오른쪽이면 우수영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여기를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경상도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경상좌도, 경상우도, 서울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으면 좌도, 오른쪽에 있으면 우도, 전라도도 왼쪽에 있으면 전라좌도, 전라우도 이렇게 나눴는데 기준이 뭐냐면은 그걸 나누는 기준이 경상도 쪽은 낙동강이었고요. 호남 쪽은 강이 아니고 호남 정맥이라고 하는 산맥이었습니다. 저기 이제 무진장 있죠. 무주, 진안, 장수 쪽에 있는 그 주화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광주 무등산을 거쳐가지고 장흥 사자산까지 내려오는 그 예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썼던 산맥을 호남 정맥이라고 하는데 그 호남 정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남 정맥 그 산맥 위에 비가 내렸을 때 오른쪽으로 비가 내리면은 그거는 서울에서 봐서 좌도니까 전라좌도, 오른쪽으로 내리면은 전라우도 그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은 이걸 보통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침강해안이라고 합니다. 이 이제 지질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는데 이게 바다 속으로 땅이 가라앉으면서 생긴 그 지형을 리아스식 해안 내지는 침강해안이라고 하거든요. 동해안은 융기해안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은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고 거의 일직선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해안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목포까지 이 직선거리하고 이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쫙 펼쳐놨을 때 그 거리가 8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면적이 큰 제주도보다도 두 번째로 면적이 큰 거제도가 해안선 길이 훨씬 길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남해안의 특성인데 이순신 장군은 이런 우리나라 남해안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선박이나 판옥선 이런 것도 이제 일본 배는 청저선이지만 우리는 평저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모든 진법이나 이런 것도 이걸 다 꿰뚫어 보고 나서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우선 여기 까만 점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제가 싸워서 이긴 곳을 이렇게 다 한번 찍어봤어요. 여기 여수에 계셨는데 이쪽 전라도 쪽보다는 아무래도 경상도 포라든지 부산포 이쪽에 저의 근거지가 있었으니까 여수에 출동해가지고 싸우면 경상도 해역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의 한 80% 이상은. 그러니까 제일 최초로 싸워 이겼던 여기 옥포, 그제도 옥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산, 하포, 그 다음에 뭐 적진포 해전 이런 이제 쭉 다 찍어놨습니다. 까만 걸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렌지색 작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지명에 량이 붙은답니다. 량. 예를 들면은 노량, 명량, 아까 이야기했던 김내량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보면은 부산 가면은 이 영도 다리를 건너가는 그 밑에를 초량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초량동이라는 데가 남아 있고 거기를 원초량이라고 합니다. 부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지금 초량동은 부산 진역 있는데 그 위에 산 위에를 초량동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신초량이고 원래 원초량은 영도 다리 아래입니다. 거기가 이제
원초량인데 그 초량이라는 지명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산면에 가면은 구봉리라는 동네하고 저도라는 섬 사이에 속칭 화이강의 다리라는 그런 다리가 하나 있는데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에 있는 게 보리량이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산도가 여기 있는데 한산도를 진을 두면서 견내량을 막아가지고 아까 견내량 보수 작전을 했다고 하면 여기 견내량이죠. 그 다음에 통영에 가면은 통영시에서 미륵도로 건너가는 그 통영대교 아래를 이순신 장군은 창량 혹은 차포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난중일기에 4번 정도 등장합니다. 창량, 차포량. 전부 량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남해 노량하고 하동 노량. 남해 사람들은 남해 노량이라고 그러고 하동 사람들은 하동 노량이라고 그럽니다. 저기는 노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에서도 오면은 여기 화양반도 끝에 여기서 그 백서량이라고 여수 그 백도로 건너가는 거기가 옛날에 감목관도 있었고 거기 이제 뭐 안포리도 있고 거기 가면 조금 위에 올라가면 이목구미도 있고 하는 그 화양반도 쪽인데 여기도 백서량이 있어요. 여수에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강진 가면 마량이 있는데 여기 보금도 건너가는데 여기도 지금 다리가 나와져가지고 여기 마량이 있고요. 그 완도 건너가기 전에 지금은 거의 매립이대가 조그마한 섬이 옛날에 달도라고 하나 있었어요. 그 달도 있는 그 사이 해협이 달량진이었습니다. 달량진 해변이 있었죠. 임진왜란 전에. 거기가 이제 달량이고 여러분 뭐 이 명량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아시는데 이 량이 붙으면은 뭐냐 하면 이순신 장군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과 대적할 때는 량을 지켜야 된다. 이제 좁은 골목에서 혼자 지키고 있으면 뒤에 아무리 그 적이 많더라 하더라도 결국 주먹을 때리고 치고 받고 하는 건 1대1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좁은 데서는. 그러는 이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량이기 때문에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관문이고 일부 당경 족구 첨부할 수 있는 곳. 한 사람의 사내가 길목을 지키면 좋기 1000명의 적을 두렵게 할 수 있다. 그 육상 관문은 문경세제라든지 조령이라든지 축풍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관문이 되는데 육상 관문 다 뚫려버렸는데 이순신 장군의 해상 관문은 이 견내량을 끝까지 고수를 했어요. 주로 견내량을 한산진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그 어디를 주로 그 모항으로 썼느냐면 통영가면 미륵도에 거기 그 을망포라고 이순신 장군이 기록을 해놨는데 나중일기에 보면 그걸 이제 이두식 표기인데 걸망계라 그럽니다. 걸망계를 그 을망포라고 썼는데 거기가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신봉부락이라고 신봉마을 거기인데 거기에다가 모항을 설치해가지고 계속 견내량을 틀어막고 넘어오는 외적들을 쫓아내고 그런 보수작전을 펼치다가 그 걸망계 건너편에 보니까 한산도 그 두포가 여기가 제일 좋구나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1993년 7월달에 한산도로 옮겨갔거든요. 그 바로 건너편에 걸망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제가 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 남해안의 지형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순신 장군이 어떤 작전을 펼쳤는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까 뭐 어떤 분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우리 이제 삼국의 그 세 나라 조선, 명나라, 일본의 그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그 조선은 정경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1544년에 사량진 외변이 있었고요. 여기가 사량도 지금 가보시면은 사량상도가 있고 사량하도가 있고 저 지리망산도 있고 거기 사람들 등산도 많이 갑니다. 거기에서 외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555년에는 을묘 외변이 일어나고 당쟁과 사화가 계속됐고 그 다음에 정열입 그 영모사건이라고 해가지고 1589년에 기축옥사가 일어나가지고 동인들이 한 1000명 이상 죽었어요. 그리고 이때 율곡이인은 조선은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통신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사로 황룡기를 파견했고 그 다음 부사로 동인인 김성희를 파견했고 이 서인 황룡길하고 갔다 와가지고 완전 상반된 보고를 하죠. 황룡길은 얘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일은 학봉 김성일은 아니다. 절대 쳐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또 상반된 보고를 하거든요. 이만큼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벌써 그 전국시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 교역을 해가지고 천주교가 전래되고 조총이 대규모로 전래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아마 그 당시 조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590년에 임진왜란 발발 2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을 합니다. 그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완전히 또 잡아가 나중에는 또 국가 예사로 넘어갑니다만 이때 완전 통일해가지고 조선 침략을 위해서 1591년에는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큐슈에 있는 나고야 성에다가 조선 침공 기지를 거기 건설을 합니다. 우리 나고야가 저쪽에 저 본토에도 있는데 저기 나고야는 한자로 다르게 써요. 저쪽 그 오사카 쪽에 저쪽에 있는 나고야는 명고옥이라고 쓰고 여기는 히젠 나고야라 그래가지고 명호옥이라고 씁니다. 한자로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대마도 답사를 한 서너 번 해봤는데 올해는 여기 히젠 나고야성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전진기지 출발한 데가 어딘가 이놈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 가볼 만한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명나라는 쇠락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영종이 제위 중에 토목보의 변이라 해가지고 몽고족한테 완전히 왕이 잡혀가 포로가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종 때에는 한강과 라마교 폐단으로 쇠락하기 시작했고, 그다음 세종 때에는 외구와 몽고의 침입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발발했던 이때 시기 신종 이때는 그 만력의 치라 해가지고 장거정이 제법 처음에는 정치를 잘 했는데 보좌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장거정이 죽고 난 뒤에 실패를 해가지고 명나라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수군진영을 아까 제가 그 부산 경상 자수영 통영 거제시에 있는 경상 우수영, 여수에 있는 전라 자수영, 해남에 있는 전라 우수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잘 아시죠? 여기 이제 전라 자수영 여기에는 보성, 장흥, 고흥 이렇게 좀 있는데 오감, 오포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잘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1991년 2월에 전라 자수사로 고임이 됩니다. 그 정업 현감을 하다가 무려 7단계나 특진 내지는 승진을 해가지고 전라 자수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 1592년 그러니까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발발했는데 1592년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요 관내 오포를 그러니까 야부대 시차를 떠납니다. 초도 순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휘관들은 자기 임지에 나가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자기 관할 구역 내에 지형을 정확하게 꿰뚫어 가지고 앞으로 저기 어떤 곳을 통해서 어떻게 쳐들어오겠다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형을 완전히 다 익숙해야 됩니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순신은 보통은 보면은 야부대 부대장들 다 불러가지고 전라자수영으로 집결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보고받고, 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군수참모 보고해, 그 다음에 뭐 병기참모 보고해, 또 뭐 과학참모 보고해, 이런 식으로 해가 쭉쭉쭉 보고하고 자기는 뭐 현장에도 한번 안 가보고 그러한 지휘관들도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게 아닙니다. 직접 갔습니다. 다 가가지고 여기 막 전라자수영에서 출발해가지고 저쪽에 그 이목구미에서 배를 타고 여도로 건너가가지고요. 여도는 우리 그 위원장님 여기 저 고향이 그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여기 한번 갔었어요. 우리 범선 타고 여기 가가지고 막 갔는데 여도로 건너가기 전에 그쪽에 하양반도 쪽에 산꽃이 얼마나 피었는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건준이 기생들을 데리고 나와서 맞아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진달래가 피었어요. 이때가 따져보니까 요즘 양력으로 치면 한 3월 말이나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난중일기에서 산화 매산자에다가 꽃화자를 쓰러 난중일기를 번역한 사람들이 전부 산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유일하게 김종대 재판관이 의역 난중일기에서 그걸 진달래로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의역으로. 참 문학적인 재질도 있는 분이죠. 저도 그걸 조금 자문은 해드렸습니다만 그때 피는 꽃은 진달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이목구미 간다고 갔을 때 3월 말에 가니까 그 엄청 피었더라고요. 그쪽이 진달래가 4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달래는 똑같이 피고 있었습니다. 그 여도 갔다가 이제 이게 그 녹도로 가죠. 녹도 망원 정문장군이 있는데 갔다가 그 다음에 발포로 갈 때도 꽃비가 내리는데 말을 타고 가는데 그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로 가가지고 여기 사도가 뭐 제대로 조리를 잘 안 했던가 봐요. 여기 뭐 권장도 좀 치고 막 그럽니다. 말 안 듣는 데는. 그래가지고 방답으로 여기 넘어오죠. 여기 돌산도 쪽으로. 무의공 입구 이순신이 그때 방답 첨사로 계신 데인데 여기 와서도 아주 잘했다고 두 분이 아주 친했어요. 한글 이름 똑같은 이순신끼리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기 그 경도로 건너와 경도에서 이제 마중을 나와 전라 자수영에서는 마중을 나와 있어 경도에서 다시 이제 전라 자수영으로 들어온 그 초도 순시인데 이거 하나만 봐도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현장을 중시하고 지형 지물이나 이런 걸 꿰뚫고 있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도 순시를 직접 다니신 겁니다. 지금 방답이 지금 현재 어디 지역인가요? 여기 저 돌산도 저쪽에 저 거기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쭉 더 내려가면 무술목 가기 전에 군내리 예 군내리 예. 그래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을 했는데요. 그 육군이 이게 일본군이 약 15만 8천에다가 19,000의 후방 경비병까지 다 합치면 한 20여만이 순차적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제1진, 2진, 3진 이렇게 이제 육군까지 쫙 건너오죠. 그래가지고 92년 1월 6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영주들을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이묘들인데 그게 이제 직결시켜가지고 침공 기지를 큐슈에 있는 나고야성에서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1592년 3월 13일 날 일본군 선봉대가 대마도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가면서 보니까 직선거리가 거기가 50km더라고요. 50km인데 거기 대마도에 가서 부산을 봐도 밤에 불빛 환히 보이고 낮에도 날씨 맑으면 대마도가 환히 보입니다. 부산에서 그 태종대에서 보면은. 그 이제 선봉이 이쪽으로 대마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4월 13일 날 일본군이 대마도를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그날 저녁나절에 전령도 요즘 말로 하면 영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누구냐 하면은 낙동강 하구에 있는 가덕도라는 섬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응봉, 매봉이라는 데서 그 봉수꾼들이 서등, 이건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게 무역선도 아니고 그때는 세견선이라고 했습니다만 때를 지어서 20여 초씩 거기 낙동강 하구 밑에서 나타나고 해운대 쪽으로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아 이게 무슨 변고가 났다. 분명히 보니까 이건 이제 큰 전쟁이 터진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봉합불 올리고 급히 거기서 달려 내려와가지고 거기는 이제 낙동강 기준으로 그 이쪽에서 보면은 아래쪽에서 보면 왼쪽이기 때문에 거기가 경상 우도거든요. 원균 관할인데 그 가덕진 첨사 전국민한테 서등하고 이건 같은 그런 봉수꾼들이 내려와서 연고가 터졌다고 알리니까 그게 이제 전영민 가덕진 첨사가 거제도 가배량에 있는 원균한테 알리고 원균은 다시 공문으로 해가지고 전라 자수사 이순신에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포 쪽에 있는 박홍 전라 그 경상 자수사는 완전히 처음부터 겁을 먹고 다 수군 다 일만을 해산시켜버리고 밤중에 빠져나와가지고 그 중령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박홍이라는 그 경상 자수사가 딱 그 하나 공로가 뭐냐 하면 임진왜란이 터졌다고 조정에 최고 먼저 알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령까지 도망가서 그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기착지가 여기에 이키시마라고 일기도 우리나라 말로는 일기도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큐슈 나고야성에서 이렇게 부산까지 건너오려고 하면 여기서 아까 대마도에서 부산까지 약 한 50km라고 그랬는데 그 큐슈에 출발해가지고 이키섬까지 여기는 50km 채 안 됩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부산으로 건너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무동력선이고 날씨도 굉장히 변덕스럽고 하기 때문에 선단을 이루어서 건너오려고 하면은 아침에 딱 관측해보고 파도가 덜 치고 날씨도 쾌청하고 이런 날 아침 일찍 딱 출발해가지고 부산으로 출발해야지 이게 뭐 안개가 끼었다든지 바람이 좀 심하다든지 비가 오는 날에 절대 못 건너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마도를 한 3번 정도 가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4월 13일을 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음력으로 4월 13일이면 양력으로 지금 5월이나 5월 말이나 그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우리가 보통 장마가 6월 되면 시작됩니다.
장마철이 되면 못 건너와요. 바람 불고 비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 음력 4월 이전에 봄에 우리 대한해협이 사이가 굉장히 험합니다. 파도도 험하고 바람도 세고 막 이렇기 때문에 못 오는데 왜 4월 13일날 건너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장마철이 오기 전에 가장 평탄하게 이래 파도가 없는 시기를 택했고, 그것도 아침에 딱 봐서 부산이 보일 때 일시에 출발해가지고 노를 지어서 꽃을 달고 건너오니까 대마도에서 약 한 8시간 내지 9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영도에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맨 먼저 어디로 상륙했느냐 하면은 부산시 거기 우암동이라고 있습니다. 남구 우암동 그쪽으로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봉수꾼이 가덕진 첨사 전흥린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천성보 만호 황정에게도 보고를 하고, 그게 순차적으로 경상자수사 박홍, 우수사 원균, 전라자수사 이순신에게 이제 전파가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변란이 터졌구나, 이렇게 이제 알렸습니다. 우리가 그 임진왜란이라고 변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요즘은 조일전쟁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난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홍경래의 난도 난이고 망이망소의 난도 난이고, 이거 조그마한 이걸 난인데 7년 동안 동아시아 전체가 이 전란 속에 휩싸여 가지고 명나라 그 원군까지 와가지고 싸운 이런 큰 동아시아 전체의 전쟁을, 그것도 7년 동안 한 거를 단순한 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임진왜란이라고 하지 말고 조일전쟁이라고 하자. 요즘은 역사학자들 사이에 그런 이제 논란이 정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문과 지리 전략가인 이순신은 한 번도 비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남해안의 특징을 어떤 식으로 간파를 했느냐 하면은, 지형을 봐도 곳이 있잖아요. 곳. 이건 곳은 이래 반도처럼 툭 튀어나온 것을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포항 쪽에 가면 호미곶 있죠. 북한에 장산곶도 있고 뭐 여러 곳들이, 작은 곳들이 많아요. 남해안에도. 그다음에 구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수 주변에 있는 구미는 제가 가보면 이목구미가 있어요. 여도로 건너가기 전에 이목구미에서 배를 타고 여도로 건너갔다 하는데, 거기 가면은 그 이목리 구미 마을인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쭉 들어간 데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로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거기 가서 안으로 들여다보면 쑥 들어간 데가 겨우 보이는 그 이제 거북 꼬리처럼 싹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 버린 그런 지형을 구미라고 하거든요. 이 구미들이 군영구미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목구미도 있고 구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포 해전 부산대첩으로 건너가기 전에 화준구미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쑥 들어간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포는 사람이 사는 갯마을 내지는 포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량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의 협수로인데, 조류가 흐를 때에는 한시 때는, 한시라고 하면은 음력으로 보름과 금음입니다. 그러니까 명량대첩이 9월 음력으로 9월 16일 날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조류가 센 때였거든요. 보름 내지는 그 금음 때를 최고 그 대조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음력으로 8일하고 24일은 조금이라 그럽니다. 그때는 비교적 물이 적게 흐르거나 그러지 않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작전을 수립하려고 하면 량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이거 유체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베르누이의 정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일정한 양의 유체가 똑같은 시간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서 빠져나가는 장소, 거기를 량이라고 합니다. 견여량, 노량, 명량 이런 거. 그다음 치가 있습니다. 치는 아까 곳보다 조금 그 규모가 작은 반도로 튀어나온 곳. 한산도에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답사하러 가시면은 매외치라는 치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매는 묻을 매자고 외는 외군 외자인데, 외놈의 시신을 건져 가지고 묻어준 산등성이가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 매외치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이런 지형의 특성을 이순신 장군은 완전히 간파하고 있었던 천문과 지리 전략가였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양은 보십시오. 아까 그 뒤쪽부터 초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명량까지 쫙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저의 그 대규모 저기 서진해 올 때 막을 수 있는 자리가 전부 이 량입니다. 그러니까 견내량을 틀어막으니까 여러분들이 견내량을 절대 못 넘어가지고 곡창인 호남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기나 이
병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형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적은 병력이나 무기로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킬 때는 량을 지키는데 공격할 때는 이순신 장군 포를 공격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전부 포죠. 이쪽 왼쪽부터 하면 어란포. 여기는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그 어불도가 있는 그 동네인데 어란포 있고 이쪽에 부산 쪽에 가면은 그걸 조금 그 확대를 해가 보면 장림포, 서평포, 다대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포, 웅포, 장문포, 율포, 옥포 이런 전부 사천포, 당항포, 적진포, 춘원포 이 전 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순신 장군은 지킬 때는 적은 병력으로 양을 지키지만 공격할 때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으로 일단 밀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옥포만이 깊숙한데 적선이 30여 척이 정박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 퇴로를 차단해가지고 일자진을 쳐가지고 일자진은요 그게 이제 행렬 장사진이라고도 하는데 이 옆으로 펼치는 겁니다. 그럼 장사진은 뱀꼬리처럼 길쭉하게 앞으로 일렬 종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장사진이고요. 근데 이걸 이제 포를 공격할 때는 대부분 일자진을 치거나 포 속에 깊숙이 박혀서 안 나오는 놈들은 장사진을 치고 들어가서 계속 하루 종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장사진을 쳤던 것이 안골포 해전하고 부산포 해전이 되겠는데 옥포 해전 때는 일단 일자진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산하고 망군을 잘 활용을 하는데요. 망산은 뭐냐 하면은 정보 수집을 위해서 높은 산에 초병을 내보내가지고 망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적선이 나타나면은 대략 몇 척인가 해야 돼가지고 급히 이순신 장군한테 작은 배를 타고 가서 알려줍니다. 그게 망군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망군이 가서 망을 보는 장소들이 그 거제도 가면 대금산이라고 거제도에서 아주 높은 산인데 저기 진달래 축제도 하고 진달래도 이번에 엄청 피고 하던 그런 산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부산 다대포까지 환히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키고 있다가 나타나면 이순신 장군 딸리고 그 다음에 통영시 광도면 그 황리라고 거기 벽방산이 있어요. 뒤에 올라가면 거기도 벽방망군 제한국이라는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제2차 당포 해전 당시에 적선이 31척이 수진에 오는 거를 바로 이순신 장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퇴로를 다 차단해서 그 일망타진을 해버렸거든요. 이제 이게 내보내는 망군을 내보내는 장소들이 해남 달마산도 그런 산이었습니다. 임준영이나 그 임준형 같은 명량대첩 직전에 내보냈던 그런 그 망군들이 달마산이나 이런 데로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수의 망마산 있죠. 이쪽에 그 시전동 거기도 뭐 동백말체 전설도 있고 한데 거기도 사실은 조금 높으면서 주변을 적이 접근해 오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도 했던 그 망을 보았던 그런 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산도에 가시면은 고동산이 있는데요. 배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제성당이 툭 튀어나와서 보이는데 제성당 들어가는 그 입구에 왼쪽에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걸 고동산인데 그 고동산 꼭대기에서 수루까지 거리가 1.8km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래서 저기 외해에서 나타나면은 거기서 망을 보는 병사가 고동을 그 소라고동을 뚝 불면은 수루에 앉아 계시는 이순신 장군이 직선거리 1.8km니까 그거 딱 들고 즉시 전투 준비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고동산인데 지금도 고동을 부른 산이라 해서 아직도 고동산이 그대로 있어요. 지명이. 그리고 한산도의 제일 높은 산이 망산인데 거기도 망보던 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망군을 활용했는데 깊은 바다나 이런 데도 들어가가지고 작은 배, 날연배를 타고 들어가서 구석구석 가서 또 정보를 수집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망군이라 그러지 않고 채탐군이라 그래요. 채탐군. 그래가지고 유포해전 직전에 거기 가덕 천성 쪽으로 내보냈던 망군들이 아주 용감한 병사 둘이가 적의 목을 2개나 베가지고 와가지고 배 타고 작은 배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아가 죽이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순신 장군을 보고하던 그런 채탐꾼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진법의 대가입니다. 이건 지형을 잘 꿰뚫어 봐야 이순신 장군은 진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병장도설 같은 데 보면은 진법의 그 종류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전라도 우수영에 가면 옛날에는 우수영 전진도첩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전시를 해놓고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게 뭐 도난 같은 염려가 있어가 지금은 안으로 걷어 넣어버렸는데 거기에 진도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본 진영은 원진, 직진, 예진, 방진, 곡진 이런 게 있고 사실은 이거 하객진 한산대첩에서 펼쳤던 이런 거는 보조 진영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한경도에서 1차 그 녹둔도 전투에서 패했다고 해가지고 1차 백의종군을 당했을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면서 맡았던 직책이 뭐였느냐 하면 승자총통을 우측 날개에서 쏘는 걸 지휘하는 우화열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진법은 원래는 그 육지에서 전쟁을 할 때 병력과 장비와 이 무기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참호는 어떻게 파고 방어선은 어떻게 구축하고 하는 게 이게 진법인데 이걸 이제 그대로 바다에서 응용을 하려고 하니까 바다에 오면은 해류 있지요, 조류 있지요, 바람 불지요. 그리고 뭐 이게 바다의 해상의 날씨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정업 평감을 하시다가 와가지고 여기 가망만 하고 이 일대에서 수군들을 가지고 이 진을 펼치는 연습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 앞에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놓아주는 연습을 시키고 하객진을 펼쳐라, 일자진을 펼쳐라, 장사진을 펼쳐라. 그렇게 해야 이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그렇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그런 훈련을 한포사격도 했지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그 진법의 대가냐 하면은 이 조카 이군이 쓴 행록에 그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한 번은 그 전라역의 감사가 손식이라는 전라 감사가 그러니까 전라도 관찰사죠.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발포 만호를 할 때 발포 만호는 임진왜란 나기 한 12년 전쯤에 발포 만호를 하셨어요. 그래가 거기 가가지고 발포까지 가지도 않고 화순까지 가가지고 이순신 보고 좀 뭐 미워했는지 나와보라고 내가 거기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화순으로 나왔는데 깔보고 완전히 이제 이순신 장군을 보고 붓하고 이래 종이하고 주면서 너 무슨 진도를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딱 붙잡고는 아주 정교하게 딱 그려버리니까 손식이라는 감사가 그다음부터 이순신 장군은 오히려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함부로 이순신 장군을 대하지 못했다는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그만큼 진법의 대가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방금 이야기했던 손식과 일화가 있었고요. 그럼 하객진 이게 한산대첩하고 제2차 단포해전 때 이런 이제 하객진을 펼쳤는데 하객진은 어떤 경우에 펼치느냐 하면은 저기 그 일렬로 쫙 이렇게 쳐들어올 때 옆으로 펼쳐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렬로 서서 이렇게 쭉 종대 대형으로 쳐들어올 때 앞에 이렇게 완전히 방언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화개 날개처럼 해가지고 구체 살처럼 이렇게 한 곳을 통해서 한 곳에다가 집중 포화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오는 배들부터 순차적으로 경매를 하는 게 하객진인데 그러니까 아무데나 뻥뻥 쏴서는 안 되고 딱 한 점을 부채살 그 딱 점 하나를 가지고 전부 거기다가 포격을 퍼붓는 건데 이게 나폴레옹 포격전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전술을 썼어요. 육지에서. 그래가지고 이기는데 이게 그 학의 날개처럼 쫙 펼쳐라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펼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한산대첩에서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이기고 제2차 당포 해전 때에도 저기 퇴로를 차단하는 데는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막았습니다. 다음 일자진인데 아까 그 옥포해전 때 일자진을 제가 쳤다 그랬죠. 일자로 이렇게 쫙 막아 서는 겁니다. 일자로 막아 서가지고 이 안쪽에 이제 적들이 있을 때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이게 이제 옥포해전, 당포해전, 당포해전인데 여러분들이 옥포로 쳐들어갈 때는 빠져나오려고 이쪽 그 북쪽 해안을 따라서 막 빠져나오다가 토도다가도라가 물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지새끼처럼 허우적거리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맹량에서 또 만나요. 이순신 장군하고. 그래가지고 그 30척 중에서 26척을 여기서 옥포에서 경매를 할 때 그 사용했던 진법이 일자진인데 김동대 재판관님 책에 보면 책 제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책 제목이 우리는 그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이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심 분발해가지고 한마음으로 분발해가지고 함진사력했다. 모든 사력을 다해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걸 그 선조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진법이 일자진입니다. 그 장사진은 이렇게 이제 긴 뱀처럼 이렇게 쭉 치고 들어가는데 안골포 같은 데서는 이놈들이 안골포 외성에 틀어박혀가 안 나왔어요. 한산대첩에서 완전히 겁을 먹고 도망간 일부들이 안골포에 숨어 있고 그랬는데 아무리 들어가서 전투를 그 전쟁을 치려고 걸어도 싸움을 걸어도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참호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놈들을 이제 죽이고 하는 이 전법인데 부산대첩, 부산포 해전에도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위에서 부산대첩 같은 경우에는 이 참호를 파놓고 대포까지 많이 걸어놓고 평소에는 저놈들 배에 대포를 많이 못 쏘아요. 저기는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이 조선 배는 딱 그냥 이렇게 요철식으로 끼워 맞춰서 하기 때문에 대포를 양쪽으로 8문씩 16문을 돌려가면서 쏴도 괜찮은데 일본 배 첨저선은 그렇게 하면은 이 아들은 그 쇠못을 박아가지고 마감을 하는 그런 그 기법이기 때문에 선박 건조 기술이 6개월만 다니면은 쇠못이 전부 녹이 썰어가지고 소금물에 이게 큰 대포 한 방 쏴버리면은 진동에 의해서 배가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근데 부산포 같은 경우는 배에서 쏘는 게 아니고 저놈들이 완전히 언덕 위에서 대포를 걸어놓고 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정훈 장군이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녹도 만호 정훈이 부산포 해전에 앞서서 싸우다가 주발덩이만 한 그 철안이 날아와가 이마를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사하셨거든요. 그때 들어갈 때 제일 적게 포탄을 맞을 포탄이 제일 적게 그 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대응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툭툭 떨어져도 이 막 뭉쳐서 들어가면 어디가 맞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좁게 일렬로 쳐 들어갑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안골포 해전, 웅포 해전, 부산대첩, 장문포 해전 이럴 때 다 이 전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외성에 우거하고 있는 적을 물리칠 때는 긴 뱀처럼 장사진으로 공격했다 보면 됩니다. 저 장사진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저 극장에 옛날에 안표 사러 갈 때 막 뱀꼬리처럼 쫙줄 서는 그것도 장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군 기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얼마나 또 이순신 장군이 참 그 대단한 분이냐 하면은 제가 아까 여기 진남관에 올라가서 쭉 내려다 봤는데 뒤에 종고산이 있고 저 종고산은 설화에 의하면 한산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던 그 시간에 마치 축하라도 하듯이 산이 전체가 북소리인지 종소리인지 모를 그런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다. 그런 이제 설화가 전해오는 산인데 거기 진남관에서 밑으로 내려다 봤더니 저기 방다짐 있던 요 앞에 그 장군도라는 작은 성이 하나 있고 그 장군도에는 옛날에 그 목책도 중간에 물 밑에 있었고요. 습축도 있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혹시 외적이 올 때는 거기 걸려가지고 배들이 자초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니까 돌산도 건너가는 이 돌산대교 하나 있고 저쪽에는 거북선 대교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종포동인지 소포동인지 그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돌산도로.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철새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다가 철새로 하면은 뭐 이래 영양해전 때처럼 이 쇠줄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철새라는 개념은 이 줄에다가 그냥 저 선생원 같은 데 가서 큰 돌을 그 채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이제 철로 엮어가지고 줄 밑에 하나씩 달아 내려가지고 그걸 빠뜨려 놨다가 들어 올리고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그게 철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기 철새 다 설치해 놓고 있었고 그럼 저쪽으로 돌산대교 쪽으로 나가는데 저기다가 탐망선 망보는 배를 하나만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오동도 쪽으로 나가는데 거기 탐망선 하나만 배치해 놓으면은 여기 지금 이순신 광장에 있는 그 앞에는 완전히 천혜의 수군 기지로서의 요새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이런 그 수군 기지를 하나 정할 때도 옛날 어른들이 대충 예사로 정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그렇지만
통영도 그렇습니다. 가보면 세변관 아래 거기도 미륵도 빠져나가는데 거기 청량 거기하고 저쪽에 탐방선 하나씩 내보내면 딱 되게 돼 있고요. 뭐 저기 저 우수영 전라도 우수영에 거기도 그 양도가 앞에 있지만은 울돌목 그 안쪽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천혜의 수군 기지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 이제 변환 중에 이렇게 정했던 한산진을 설치할 때 한산도도 가보면은 여기가 처음에 들어가서 의학마을이라고 두흥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이제 이순신 장군이 계시고 여기가 그 재성당이 여기가 재성당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선수군이 여기 제일 그 제가 자수군이 여기 제일 많았어요. 충청수군이 뭐 이쪽 일부 있었고 경상수군이 있었고 이렇게 발굴을 이제 하면은 다 나올 텐데 이게 얼마나 천혜의 요새냐 하면은 태풍이 와도 남쪽에서 불기 때문에 이 북향의 이 꼭만 여기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 명나라 장수 장홍류가 한산도에 왔을 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봤는데 수군 기지로서는 한산도만한 것은 처음 봤다. 그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제가 한산도를 다시 한번 갔었는데 주변 일대에 있는 섬들의 소나무들은 아름들이 되는 게 다 부러졌는데 한산도는 멀쩡하게 있었어요. 북향이고 바람을 다 피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선 우리 그 판옥선이 기항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가 한산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고금도도 고금진을 우리가 이제 명량해전 직후에 이순신 장군이 저쪽 그 밤에 달빛을 타고 당사도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고군산 선유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와서 목포 그 유달산 밑에 있는 고하도에서 108일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그 이듬해 1998년 2월달에 그 이 고금도로 옮겼거든요. 고금도도 여러분 가보시면 요 앞에 조약도라는 섬이 하나 있고 고금도 요 사이가 밖에서 보면은 신지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약산도도 있고 해가지고 외해에서 보면은 전혀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여기도 딱 그 탐방선 한국에만 쪽으로 내보내놓으면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여기는 조선 수군이 있었고 묘당도라고 해나 여기 명나라 수군이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서 이 천문과 지리 전략가적인 그런 안목에서 한번 지형을 다음에 관찰해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왜 여기를 택했는지. 그리고 고하도 아까 그 목포 유달산 앞에 이 고하도도요 가보면은 여기에 불당골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쏙 들어가 밖에서 보면 전혀 안 보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게 이제 영산강으로 올라가는 그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는 저기가 딱 길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와가지고 우리 영산강을 타고 올라가서 우리나라 곡창지대의 그 곡식을 다 뺏어가는 걸 딱 막을 수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나와가 여기만 달리도라는 요 정도만 나오면 서진해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배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순신 장군은 전문가 지리 전략가가 확실하다. 수군 기지만 봐도 이렇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해류나 조류 같은 걸요 이순신 장군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부산 앞바다에 나가서 가토 기요마사가 다대포 쪽으로 건너올 거니까 경상 우병사 그 김응서한테 요시라라는 이중간첩이 허위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아무 날 아무 시에 가토 기요마사 건너오는데 한산도에 있는 이순신이 나가서 요격하라고 했는데 이순신이 안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앙골포나 웅포에 복병들도 많이 있지만 그 겨울 바다에 영도 앞바다까지 나가면은 그 배들이 전부 포류해가지고 잘못하면 홋카이도까지 떠밀려 가버린다는 걸 꿰뚫고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쪽에 남쪽에서 그 필리핀 쪽에서 쿠로시오 해류 난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북쪽에서는 이제 리만 해류 내지는 북한 한류라고 베링해 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이랬는데 이쪽 부산 앞바다 여기는 가면은 조금만 나가면 잘못하면 여기 입설져 버리면요 홋카이도까지 가버립니다. 밀려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원균이 7천량 해전 직전에 여기 나와서 영도 그 저 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깊은 바다에서는 첨저선이 빠르거든요. 일본 배가 파도를 가르고 나가는 데서는. 우리 같이 복잡한 해안에 있는 남해안에서는 이 헐수선이 낮은 판옥선이 훨씬 더 작전하기가 쉽지만 영도 같은 그런 태평양 대해에 나가면은 파도를 가르고 나가려고 하면 밑이 뾰족한 첨저선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첨저선은 건너올 수가 있는데 우리 판옥선은 세숫대야처럼 그냥 둥둥 떠밀려 가가지고 울산 서생포까지 가서 12척이 떠내려가가지고 다 가토 기요마사한테 잡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해류나 이런 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항법도 그 당시에는 이 뭡니까 이거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낮에는 지형 지물을 바라보고 저쪽에 지금 가덕도 동머리가 있고 이쪽에 그 백설양 끝에 저기가 있는데 저걸 향해서 키를 잡아라 이렇게 하면 낮에는 그걸 보고 이제 가거든요 멀리서. 그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삼각 측량 지수단 방법인데 그래가지고 가는 항해법을 낮에 하는 건 지문항해라 그럽니다. 지형 지물을 보고 그걸 머리 계산해가지고 가는 거. 그다음에 밤에는 이제 달빛이나 별빛을 보고 이 북극성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이 북쪽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니까 보름달이 떴으니까 대충 이때쯤 되면 조류가 어떻게 흐를 것이다. 그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하는 항해를 밤에는 천문 항해를 했습니다. 낮에는 지문 항해를 하고. 그리고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연안을 따라서 항해를 했습니다. 연안으로 한 300m 내지는 500m를 따라서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지. 왜 그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외놈들은 무엇 때문에 한산도에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굳이 그 좁은 계내량을 거쳐서 지나오느냐. 그저들 돌아서 남쪽으로 와버리면 될 걸.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안항해법을 몰라서 그렇고 거제도 남단은요 잘못하면 안개 끼고 바람 불어버리면 선단이 흩어지면 수습이 도저히 안 된답니다. 거기도 특히 장성포에서 그 거제도 남단으로 돌아오는 그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해류나 조류를 잘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은 활용을 했다. 이런 이제 큰 바다의 움직임을 해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쓸물 밀물은 우리가 조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조류를 제일 잘 활용한 게 명량해전하고 여기 그 순천 외성 공방전 이때도 조류를 아주 잘 활용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우리 조선 수군 배하고 일본 배를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판옥선이 주력선이죠. 이제 거북선은 이 판옥선 크기가 요즘 뭐 설계도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찍어낸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타는 배는 한 150명 내지 160명이 타는 좀 큰 배고요. 판옥선 중에서도. 그 다음에 130명 정도 타는 조금 작은 판옥선도 있고 했는데 거북선은 이게 돌격선이고 굉장히 날쌔게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기동력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판옥선 중에서 비교적 작은 판옥선에다가 뚜껑을 씌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수에서 배만 70년 만드신 그 김광남인가 하는 그 장인 그 배 만드는 장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서울 와서 강의를 한번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본대요. 거북선은 노도 달랐을 거다. 판옥선하고 조금 다르게 지었을 거다. 조전 경기하는 사람들 노전은 보셨죠? 이렇게 막 짓는 거. 그런 방식으로 짓는 걸 노라 그러고 그건 도라 그러거든요. 도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런 주장을 마강남 장인인가 그분 제가 지금 한 10년 됐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이 돌격선이 거북선인데 우리가 이 판옥선도 그 우리 조선수군은 배가 판옥선하고 구선 거북선하고 협선이 있었는데 협선은 저기 원래는 이 평상시에는 전투선이 아닙니다. 4~5명이 승선하는 연락선인데 비무장 연락선인데 1차 출전할 때는 저기도 4~5명이 전부 개인 무장을 다 하고 그래가지고 따라 나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여기 빠진 게 있는데 포작선이라고 고기잡이 배가 있습니다. 여기 여수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선임들도 의성으로 일어나가지고 수군으로 참전하는 의성 수군이 여수 이때 저 흥국사라든지 옥천사 이쪽으로 다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기잡이 하던 해상 의병들이 타고 나온 배가 고기잡이 배 포작선입니다.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판옥선을 따라가면서 먹을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작이라든지 밥에 먹게 그런 거 싣고 그 다음에 접근전이 붙으면 돌을 던져서라도 싸우려고 돌도 싣고 죽창도 싣고 그렇게 따라 나선 해상 의병이 포작선입니다. 그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 판옥선은 척구선이 있어요. 그 옥포해전 당시에 그 옥포를 치러 가기 직전에 맨 앞에 나간 척구선이 2척이 나가는데 본대보다 약 한 1km 내지 한 1.5km 앞에 나가는 배 2척이 있습니다. 왼쪽에 나가면 좌측부장, 오른쪽에 나가면 우측부장인데 옥포해전 직전에 좌측부장을 맡은 사람이 여도금관 김인영이고 우측부장을 맡아서 앞에 나간 사람이 사도첨사 김환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대는 어떻게 항전하느냐?
본대는 첨자찰이라 그래. 첨자진으로 항쟁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맨 앞에 전부장이 서고 왼쪽에 자부장,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부장, 뒤에는 후부장, 가운데는 중부장이 서고 그걸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위장이 또 있어요. 부장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장. 그 중위장이라고 그러죠. 중위장. 원래는 건준이 맡게 돼 있었는데 건준이 전라도 관찰사 불러서 못 나가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이 맡았거든요. 그렇게 나가는데 이 척구선으로 활용되는 이것도 사실은 판옥선인데 이순신 장군이 저기 나타나면 척구선에서 높이 신기전을 쏘아 올려라 이렇게 미리 약조를 딱 해놓습니다. 신기전은 화살인데 쏘면은 자체 탄약통을 달고 로켓 추진 방식으로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인데 통신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흰 연기 꼬리를 달고 쫙 올라가면 저기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령망동하고 정중 예상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죠. 함부로 망동하지 말고 마치 무겁게 태산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이제 사격 통제 명령도 딱 내리고 전투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척후선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통선이라고 웅포회전에서 우리 편끼리 너무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서로 앞다투어 공격하려고 가다가 우리 배끼리 부닥쳐가지고 전복되는 사고가 한 번 났어요. 그때 통선이라고 했을 때도 저게 다 판옥선입니다. 그 다음에 경해선 내지는 경계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판옥선 중에서 속도가 빠르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의행감이 그걸 갖다가 삼도에서 차출해가지고 제2차 당포 해전 당시에 곳곳에 다니면서 억전포 해전에서 6척, 시국포 해전에서 2척, 제2차 당포 있는 의성포에서 2척 이런 식으로 전부 격파를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특수 임무부대죠.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그런 걸 편성해가지고 나갈 때는 저는 경계선 내지 경계선을 동원합니다. 빨리 가는 요즘으로 하면 특수부대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주력부대는 150명씩 타는 이런 주력부대가 뒤에 구축함처럼 가더라도 저는 완전히 고속정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협선은 이 4~5명이 타는 비무장 연락선이라고 한다 했는데 이것도 평저선입니다. 밑바닥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사투리로 통영하고 여수 쪽에서는 통구미선이라 해가지고 통구문이라고 그랬어요. 통구민 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배인데 이게 이제 구석구석 다니면서 저기 동태를 살필 때는 그 용도에 따라서 탐망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전력이나 수색 임무를 할 때는 빨리 다니는 경계선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초탐선이라고 명량해전 당시에 초탐선이 뒤에 작은 배들이 많이 늘어서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타무선 이건 또 가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 있으면서 여기 웅천 자당 기거지 이순신 장군 어머님 계신데 거기에 이제 안부도 묻고 사람들 보내고 할 때는 타무선 이걸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말기나 강화협상기부터는 사우선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다 똑같은 배입니다. 전부 협선입니다. 근데 포작선은 조금 다르죠. 아까 고기잡이 배고 민간 동원선이고 때에 따라서는 의성 수군들이 탈 수도 있었고 그런 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중에 물하고 뗄나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가면서 하룻밤 정박하고 가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여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첫날 어디 가서 짰느냐 하면은 소비포에 가서 짰거든요. 고성군 하일면 동아리인데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동아리. 거기가 고려시대 때부터 성이 있어가지고 우물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배를 정박을 하는데 절대 저반은 안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 육지에는 이미 외군 육군이 날뛰기 때문에 밤중에 언제 우리 배로 뛰어 올라와가지고 칼을 휘두를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해안에서 한 50m 정도 되는 바다 100m나 그 정도 되는 바다 가운데서 진을 쳐가지고 주로 곡진이나 원진을 쳐가지고 둥글게 그렇게 배끼리 쫙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서 잡니다. 그렇게 하는데 물은 길으로 나가겠죠. 한 대를 시켜가지고 물을 깃고 오라고. 그 다음에 뗄나무가 그때는 밥을 해 먹으려면 수치나 장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뗄나무도 아주 중요합니다. 옥포에서 직후에 그 위에 있는 영등포라는 곳이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인데
거기에서 텔라무와 물을 기를 목적으로 잠시 쉬고 있는데 축구선으로부터 또다시 적선 5척이 멀지 않은 바다 가운데서 합포를 향해서 항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따라 들어가서 그 5척을 다 불태워 없애고 밤중에 노를 재촉하여 승려 총로하여 지 창원지 남포 전향하여 창원 땅 남포 앞바다에 이르러 결진하고 경야 밤을 세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바다에서 결진해가 졌다 그랬지 앞바다에 접안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양 앞바다 아니 양중 바다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산도에 가면은 숫덩이 골이 있고 그 다음에 흉도 내지는 형도라는 데서 장문포 해전 당시에 한산도로 돌아오면서 그 올라가서 섬에서 띠풀을 베어가지고 260동을 베어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무단은 작은 게 나무단인데 나무단을 여러 개를 묶어 놓아가지고 크게 이 장골이 그냥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지게로 한 짐 가득 딱 짊어질 수 있는 게 그게 한동이거든요. 그 한동이 아니고 260동을 낫으로 베어가지고 한산도로 올 때 배에 싣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저 띠풀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장작불을 떼기 전에 부살개로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걸 엮어서 지붕을 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지붕을 이어가지고 그때는 뭐 기와집을 지을 형편이 못 됐으니까 한산도에 그런 역할을 했었고 7천년 해전에서 원균이 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후퇴해가지고 오다가 가덕도에 병사들이 밥을 못 해먹고 생쌀을 씹으면서 설사가 나가지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 버렸는데 탈수가 되면 물이 엄청나게 켜지거든요. 그 뭐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설사하면 물이 계속 먹힙니다. 그래가지고 가덕도에 물을 먹으러 노젓는 병사들이 내려갔는데 거기 매복해 있던 외 육군들이 우리나라 노젓는 격분을 400명을 그 자리에서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배를 끌고 7천년까지 들어올 형편도 못 됐어요. 들어오자마자 다 뻗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뭐 밤중에 공격해가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그게 7천년 해전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치사를 이걸 정말 잘해야 된다. 그게 이제 참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런 걸 다 깨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섬을 이용한 은폐와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한산대첩 때에도 그 앞에 방화도, 굴도, 죽도, 화도, 이제 괴범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여기 이제 괴범도는요 가보면 정말 눈물 나는 섬입니다. 조그마한 바위섬인데 이 돛을 달 개자에다가 그 범자는 이게 이제 또치잖아요. 우리가 범선이라고 할 때 그 범자인데 저 이제 괴는 달았다는 이야기지. 그 바위섬인데 이순신 장군이 한참 오전 10시부터 거의 온종일 그 한산 앞바다에서 왜군과 하객진으로 싸우고 소탕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의 의병장이었던 타견 장군이 이 개범도라는 작은 섬에 올라가 가지고 큰 돛을 달고 멀리서 그 옆에 작은 고기잡이 배들을 막 벌려놓고 멀리서 응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군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아 저기 파목섬보다 훨씬 큰 배가 지금 하나 엄청난 돛을 달고 정원군이 달려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막 그 면함들이 사기가 막 꺾여버렸는데 결국은 이 타견 장군은 그 통영 거기 저 당포 뒷산에 있는 장군봉이라는 데서 외육군과 활군영선에 목책을 치고 싸우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 동생은 탁원이라는 분은 거기 이제 그 주변에서 또 외군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 그런 행제관이 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저기서 개검도에서 그렇게 이순신 장군을 응원하던 분이 돌아가고 나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 네 오른팔을 잃었다고 참 탄식을 했거든요. 그런 분이 현장에 가면 조그마한 바위섬 하나에도 그런 그 역사가 다 남아 있어요. 여기 뭐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그 이진이나 이런 데서 저기 저 어랑포로 해가지고 진도 백화진으로 해서 명량으로 갈 때 그 칼캔이라는 이런 바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도계라고 합니다. 칼도자 써가지고 칼을 이렇게 탁 걸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 도계를 지나서 그리로 갔다. 이걸 이제 보면은 이 섬을 이용한 은폐 이 작전을 저리도 해전이 이제 여기가 무슨 섬입니까? 거기 저 요즘으로 어디죠? 저리도가 저기 그금도지요. 그금도가 저리도인데 옛날에 목장을 하고 있었던데
그 앞에 이제 금당도라고 그 불금도 옆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 그 송여종이라는 사람이 후에 이제 그 녹도만호 정훈 장군이 부산포 해전에서 돌아가고 난 뒤에 다시 녹도만호를 한 사람이 송여종인데 이 양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금당도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서진해 오는 외분들을 이거는 나중에 일기나 그 이런 데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단지 딱 나오는 데가 선조 수정실록에 나오는데 한 50여 척을 요격해가지고 다 때려 부순 그 해전이 저리도 해전이거든요. 이걸 또 섬을 이용한 은폐와 은폐 그리고 게릴라 전술이다. 그리고 이제 명량해전 직후에 9월 16일 날 명량해전에서 13척을 가지고 133척을 다 격파해서 이기고 나니까 뒤에 한 200~300척 이상이 계속 더 따라오는 걸 훤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 급히 당사도로 옮겨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고군산 선유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다음날 9월 16일 말고 9월 17일 날 왜군들이 진도에 상륙해가지고 진도에 있는 짐성도 순놈은 다 죽였답니다. 완전히 도륙을 해버렸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무명 그러니까 묘가 거기 가면은 아직도 있어요. 거기 저 정유재란 순절 묘역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연분묘 묘지가 여러 수백 기가 지금도 거기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도에 있는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여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추격을 해가지고 오니까 여기에서 보듯이 이게 당사도를 거쳐서 의회도로 해서 지도로 해서 쭉 올라가 법성포 여기 이제 그 굴비 만드는 데 있죠. 영광 법성포로 해서 위도 격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고군산 선유도 장자도 문여도까지 올라갔는데 저기서 한 40일 정도 돌아다니다가 게릴라전을 펼치면은 겨울이 오니까 분명히 격군들이 노를 젓면은 동상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놈들이 부산포 쪽으로 도망갈 것이다 하는 걸 계산을 딱 하고 한 40일 동안 여기서 게릴라전을 펼치다가 내려와가지고 그 진을 친 게 여기 목포 고화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지리 전략가가 아니면 저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기서 이제 겨울에 군량이 없잖아요. 여름에는 뭐 농사를 지어가 둔전을 경작해가지고 쌀도 공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고화도에 있을 때 한겨울인데 어떻게 군량을 조달했느냐 하면은 우리 해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수만 명의 피라민들이 있었는데 육지에 있으면 왜군에게 남원성도 함락되고 지금 다 죽을 판인데 바다를 작은 배를 타고 떠돌아다니면은 쌀을 싣고 이순신 장군 근처 어디 가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전부 해상으로 수만 명이 나와서 피란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의 참모 중에 한 명인 20살 먹는 약간 20살 먹는 회제 이현적의 손자가 이순신 장군한테 그 우리 해로 통행책을 좀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 배들을 우리가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해로 통행책을 해서 조금 큰 배는 쌀 3마리 받고 3섬 받고 작은 배는 2섬 뭐 그 다음에 중간 배는 2섬 작은 배는 1섬 이렇게 받자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다. 그랬더니 만약에 이걸 해로 통행책이 없으면 간첩선으로 그 인정해가지고 다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그 오익창이 쓴 사오집에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냈어요. 3마리고 뭐 3섬이고 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성룡에 의하면 뭐 1만석을 구했다 그러고 어떤 데는 뭐 기록이 480석이라는 데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고금도 시절까지 다 합치면 아마 피라민들이 1만석은 기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겨울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참 군량을 조달하는 거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날씨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기상학에서 굉장히 그 날씨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나중일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딱 시작할 때 이순신 장군은 청 하면 맑을 청자 그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맑은 날입니다. 그러지 않고 보통은 오전에 뭐 가랑비가 오다가 오후에 바람이 세게 불더니 큰 비가 내렸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날씨 하나를 쓸 때도 대충 쓰시는 게 없습니다. 그 맑았다 하면은 하루 종일 맑은 거예요, 그거는.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이 아까 이야기했던 명량해전 직후에 약 40일 동안 내가 서해로 떠돌면은 이미 이제 눈발이 날기 시작하고 거기 북서풍이 불면은 눈이 내리고 추워지면은 저놈들이 전부 도망갈 거라는 거 다 예측하고 이랬거든요. 전쟁사를 살펴보면은
그 위화도 해군할 때 그 태조 이성계가 장마가 져가지고 활시위가 이 눅눅하게 돼가지고 활을 땡길 수 없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만큼 그 이 기상이나 날씨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6.25 그 한국전쟁 때도 미 해병 1사단이 개마고원에 있는 장진호에서 중공군하고 붙어가지고 거의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얼어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거든요. 제 아버님이 참전용사인데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저보고 그래도 6.25 때 그 죽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죽은 게 그 얼어 죽었고 굶어 죽은 게 제일 많고 두 번째 백병전이 벌어져가지고 칼 맞아 죽은 사람이 두 번째 많고 세 번째 포탄이 날아와 죽은 사람이 많고 총 맞아 죽은 놈은 그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총 맞아 죽은 사람 거의 없었대요. 그만큼 날씨가 춥고 배고프면은요 특수부대 필요 없습니다. 네이비 시일이고 뭐 대구부고 아무 소용 없어요. 못 먹었는데 어떻게 사흘을 어떻게 버팁니까? 추운데. 그러니까 이 날씨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쪽으로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태종대 앞바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건너올 때 4월 13일이면은 여름이 되기 직전인데 요즘 말로 하면 반팔 입고 건너왔을 텐데 올라가 조금 있으니까 뭐 9월 되고 평양성 10월 되니까 대동강이 꽝꽝 얼어버리니까 추워서 도저히 못 견뎌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외선을 쌓고 그랬어요. 밀려서 명나라 군대한테 밀려서 내려온 것도 하나 있지만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울산성 전투가 벌어졌을 때 마지막에 그 안에 얼마나 추웠는지 그 들어가 보니 일본 분들이 전부 손가락이 없는 애들이 많았다 그래요. 전부 동상이 걸려서 손가락이 다 빠져버렸어. 그런 정도로 돼 있어서 거기서 막 갇혀 있다가 가토 기요마사는 먹을 물도 없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먹을 게 없어. 다음에 일본 돌아가서는 그 사람이 다다미를 만들 때 다다미에다가 고구마 줄기를 중간중간 다 넣어가 만들어라 그랬대요. 최악의 경우에 나중에는 다다미를 뜯어 고구마 줄기 그라도 꺼내내가지고 삶아서 먹고 견디려고. 그런 게 이제 날씨하고 이런 게 다 관련이 있는 건데 외놈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애성을 쌓은 것도 다 날씨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견내랑 봉쇄작전인데 여기가 견내랑이죠. 제가 아까 여기 걸망포라고 걸망포 여기에 처음에 있다가 이순신 장군이 견내랑에 나타났다 하면 가서 막 쫓아내고 막고 하다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1993년 7월 달에 요 건너편에 한산도 두월포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 쏙 들어가면은 천혜 요지인데 저쪽으로 가자. 여기 걸망포에 있었던 이유는 저기 물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식수를 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한산도도 가보니 뭐 이 주변에 또 물이 좋은 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산도로 저렇게 옮겨갔는데 그때 당시 모항은 여기 걸망포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사업부 집행 현덕성한테 보낸 편지에 내가 이쪽으로 한산도로 옮긴 것은 서진하는 여군을 견내량에 틀어막기 위해서 했다. 그것이 양궁원함 심무국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참 대단한 그 전문가 지리 전략가죠. 그 다음에 제2차 당포 해전 당시에는 여기 지금 지도가 이 불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견내량이고 여기가 그 창원시 마산하고 구산면하고 거제도 북단인데요.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 안에는 전부 도안에 있던 지가 되어버립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는. 그리고 한산도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그 제한국이라는 망군이 저기 31척이 이쪽으로 휴전협정을 어기고 넘어왔습니다 하니까 바로 가가지고 견내량 북쪽에다가 여기 딱 판옥선 20척을 가지고 막아버리고 나머지 주력선을 약 한 40여 척을 이끌고 가서 이쪽을 딱 막아버리고 어영담을 시켜가지고 특수 임무부대를 편성해가지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여기 억전포에서 6척, 시구질포에서 2척, 어선포에서 2척,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포에서 21척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경멸을 해버려가지고 저때 휴전협정을 어기고 넘어온 걸 이순신 장군이 몽땅 다 죽여버리니까 명나라 도사 담종인이 너는 왜 휴전협정이 지금 강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걸 다 죽였느냐고 막 항의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답서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게 담종인의 검토패문이라는 그 문서에 대한 답서를 보내준 기록이 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한 열흘 이상 아빠가 들어누워 쿵쿵 앓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온 놈들 우리가 마음대로 물리치는데 명나라 놈이
아무리 신종 황제가 보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저는 이 바다 일대를 갱이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광이도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광이도가 넓을 광자에 귀 이자를 쓰는데 이 지역민들은 저걸 갱이섬 그래요. 이몸 역행동화가 일어나 갱이섬이라고 하면서 그 주변 일대 바다를 갱이바다라고 합니다. 갱이갈매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광이도라는 섬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해상 봉쇄 작전을 펼쳐가지고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게 전문가 지리 전략가로서 최고의 작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순천 외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성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계속 공방전을 펼치고 하다가 고니시 유비나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철군하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딱 막아서가지고 퇴로를 안 열어주니까 명나라 진린한테 가서 뇌물을 주고 물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못 간다. 올 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편범불반이라 단 한 척의 돛담배도 돌려보내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래 여기 이제 묘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강릉에서 건너오는 지금 여기 이순신 대교가 교각 사이 거리가 1545m인데 1545년에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교각 사이 거리를 1545m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고니시 유기나가가 진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길을 못 열어주면 통신성 한 척이라도 좀 이쪽에 사천성에 있는 시마저 요시도하고 남해도 쪽에 있는 우리 외분들한테 좀 구원하러 오라는 통신을 보내는 통신성 한 척만 보내달라 해가 그게 빠져나갔거든요. 나와가지고 이놈들이 여기 있는 경상도 해역에 있던 사천 남해 이 일대에 있던 배들 한 500여 척을 끌고 밤중에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명나라 진리는 이 좌측방을 맡고 우리 이순신 장군 우측방을 맡아가지고 자정 무렵에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그때 이 아마 순국하실 걸 예견을 했는지 함상에서 향을 하나 피워놓고 불어앉아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차수 약되면 사적무감이라 오늘 내가 이 원수들을 물리치면 이제 죽어도 영원히 없겠습니다. 절 딱 하고 일어나서 전투가 개시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새 싸우다가 이순신 배가 포위되면 진린이 와서 구출해주고 진린은 3번이나 포위됐는데 이순신 배들이 가서 풀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새벽 해뜰 무렵에 가는포라는 데 쑥 들어갔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도망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어렴풋이 생각했는데 여기는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전멸시켜버리려고 막아가지고 해뜰 무렵에 완전히 싸우다가 지금 거리에서 쏜 그 적탄에 맞아서 왼쪽 가슴을 맞아서 관통상을 입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방급 전쟁이 바야흐로 급하다. 신물은 아사하라. 신중하게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사신관이 확실합니다. 그게 서울 가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죽을 짓을 했으면 죽겠다 그랬어요. 죽여봐라. 죽음을 겁을 안 내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사적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해전은 제가 이제 뭐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포 해전에서 최초로 승리하고 그날 저녁에 마산 하포로 들어가서 5척 격파하고 그 다음 날 그 고성군 경남 고성군 그 유면 화당리에서 13척을 경멸한 게 제 1차 출전이고요. 제가 제 1차 출전 이 거리를 5박 6일 동안 항해한 걸 재보니까 약 420km더라고요. 그리고 전투한 시간 이거 빼고 순항진 시간만 가지고 딱 계산해봤더니 판옥선의 아주 느린 평균 시속이 6.2km. 전투가 벌어지고 추격전이 벌어지면 1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그 판옥선의 속도가 나왔습니다. 2차 출전은 잘 아시는 이제 그 거북선을 끌고 나가서 사천해전, 당포해전, 다한포해전, 율포해전 여기 승리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여수로 돌아오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한산 대첩이 있었던 게 3차 출전인데 여기서 완전히 왜군을 9,000명을 수장시켰습니다. 조선수군 전상자가 120명도 안 됐어요. 부상자가 대부분이었지. 전사자는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9천 명 정도 죽었어요. 그 앙골포에 가서 그 다음날 또 이기고 이게 이제 3차 출전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여수에서 엄청난 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부산까지 갑니다. 저기 소구를 다 그 때려 부셔버리고 오다가 정훈 장군이 거기서 전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온 그런데 부산 대첩을 이제 세분하면은 신평장림공단이 있는 데 있는 장림포 해전에서 이기고 그 다음 다대포 돌아가기 전에 하준궁이라고 여기서 이기고 그 다음 다대포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서평포 여기가 감천문화마을 그 벽화마을 있잖아요. 그 아래가 서평포인데 거기서 승리한 후에 다시 이 영도에 가서 이기고 그 다음에 초량 아까 그 영도다리 아래 거기서 초량로 해전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본거지인 부산포에 가가지고 적선 100여 척을 다 때려 부순 게 부산 대첩이거든요. 지금 부산 사람들은 부산포 해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부산 대첩이라고 명명을 달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전투보다도 가장 치열했다고 장기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다음 5차는 웅포해전인데 이건 뭐 웅포라는 외성에서 안 나오는데 계속 그 제도에다가 모항을 두고 낮에는 저기 가서 싸우고 밤에는 여기 와서 싸우고 해가지고 거의 한 2개월 이상을 여수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병사들이. 그래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산도로 빨리 옮기는 게 맞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 강화협상 기간 동안에는 아까 그 개미바다 해상 공세작전이라고 하는 제2차 당포 해전하고 순원포 해전이라고 여기가 그 통영시 광도면 항리에서 즉선 한 척 납포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문포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에서 조선수군 연합함대가 그 한산도에 출발해가지고 그때는 곽재우하고 주몽룡, 한명년 이런 이제 의병장들까지 배 싣고 가지고 장문포 외성에 상륙작전까지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수성을 저놈들이 참호를 파고 완강하게 대적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적선 2척만 불태우고 한산도로 돌아간 그게 장문포 해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균 해전도 뭐 이렇게 살펴볼 보면은 김은포, 앙골포, 다대포, 전령도 예양, 뭐 칠천장 이건 완전 패전 이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있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정유 재란 때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명량대첩만 이야기하지만 명량대첩 있기 전에 어란포에서 얘를 쫓아내고 벽파진에서 2차례나 걸쳐서 밤에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 명량에서 9월 16일 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흥량고도라고 여기가 고흥인데 고흥군 거기가 대전면 두원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거기가. 그 다음에 저리도는 그금도고요. 장도는 여기 여수고요. 춘천에서. 그 다음에 노량해전에서 마지막으로 순국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뭐 해전을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천문가질이 전략가였다. 그래서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건 제가 다니면서 그동안에 발견해낸 그 지명들입니다. 통영 창량, 초량록, 여기 여수 백야곳, 그 다음에 선생원, 여수공항 간제떡자리 저기 가서 돌을 떼와가지고 여기 오동도 나가는데 저기 철새를 만들 때 거기 이제 저기서 떼왔어요 돌을. 그 다음 묘도하고 유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묘도가 많죠 요즘. 옛날에는 이걸 한자를 비슷하게 생겼다고 유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리량도 찾아냈고 갯내, 온내, 갯내량, 치천량, 묘당도 이게 또 가면은 고금도에 원래는 조그마한 섬이 떨어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내리배가 붙어버렸더라고. 명나라 그 군사들이 진린이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인데 그걸 제가 찾아냈고 이진 아래 창사라는 동네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창고 집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워낙에 몸이 안 좋아서 성으로 못 올라가고 바닷가에 있는 창고에서 그냥 기어서도 갈 형편이 못 돼가 거기서 자다가 소주 한 잔 먹고 토사강난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던 곳 거기가 창사입니다. 그다음에 통영 가면 한산도 입구에 해갑도가 있는데 한산대첩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갑옷을 해체해서 벗고 땀을 닦고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한 조그마한 바위섬이 하나 있는데 그 해갑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돛단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죠. 괴범도라고 거기 타견장군이 올라가서 정원군이 마치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만전술을 펼쳤던 거. 이 수많은 독에 칼캥이, 시국보, 진해승창, 어선포, 걸만개, 그 다음에 창원강, 누에머리, 어란포 해전 당시 칡머리, 이거는 갈뚝, 장도, 순천 해성 앞에 있는 장도, 그 다음에 정도, 이거는 부산면 마산하고 부산면에 있는 시리섬.
이 시루 정자인데 경상도 사람들은 시루를 안 그러고 시리라 그래요. 밀가루도 밀가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게 시리가 된 것 같습니다. 콩나물 실인지 떡 실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남포 뭐 밤개 이런 거 다 찾아냈는데 율포 해전도 이게 그 동네 가면 밤개라 그래요. 밤율자 써가지고 한산도에 가면은 개미떼처럼 매달려가지고 적들이 죽었다고 개미 의자를 써가지고 개미 뭐 의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들이 물길을 물었을 때 어떤 신선 같은 노인이 나와가지고 반대로 가르쳐줬다 해가지고 물어본 것이라 해서 무릎포. 그래서 지금도 문어포라는 지명이 남아있고요. 원균이 전사한 데가 통영시 강동면 항리인데 그 동네 가서 물어보니까 돌감나무 꼴에서 죽었다. 돌감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아시나요? 감나무 중에서 그 뜯고 맛도 없는 그런 나무가 돌감나무입니다. 유자도도 있고. 그 이제 이두식 표기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가 걸망계를 걸망포 이렇게 썼고 망한계를 망항포로 썼고 고음천유 여수에 있잖아요. 그 곰내. 고음을 곰이고 천은 네 천자니까 곰내거든요. 그게 이제 또 곰이 또 곰웅자로 바뀌어요. 요즘 웅천동이 또 됐어요. 시구포 이게 질자 이게 사이시옷 발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구질포라고 읽으면 안 되고 원래는 시굿포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말로 시국계라고 읽어야 되고 아장계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다 발견을 한 것인데 그게 이제 한자 차자 표기를 해가지고 훈차로 하느냐 음차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발음들이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은 이런 표기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여러 가지 뭐 하포해전지나 이런 데 대해서 요새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술적으로 한번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확하게 9시에 제가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순신 장군은 완전히 뭐 한 번도 피하지 않은 그런 장소였는데 뭐 무기가 좋아서 그랬느냐 아니면 병사들이 잘 싸워서 그랬느냐 하는데 오늘은 천문과 지리 전략가적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